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를 와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75살 노인의 손목을 잡아 비튼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옆에 선 사도는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를 보탰어요. 시장 좌판이나 지킬 것이지. 42년을 키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새끼가 저들에게 잡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들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이 누구 것인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막래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해온 사람이고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며 저를 반겼어요. 오늘따라 유독 쑤시는 게 비라도 오려나 싶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독한 비누로 손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톱 밑까지, 송금 사이사이까지요. 40해가 넘도록 생선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씻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 애가 엄마 손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인상을 찡그리던 게 벌써 1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익숙한 소음이 저를 맞이했어요. 트럭에서 쏟아지는 생선 상자들, 경매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고무대야에 물 퍼붓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저한테는 그게 집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좌판을 펴고 물건을 진열하는데 도매상 김 사장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박할매, 오늘 멸치단가 올랐어. 킬로당 12,000원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멸치 한 줌을 툭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요? 어제까지 11,000원이었잖아. 나 굶어 죽으라고 이래요? 시세가 그런 걸 내가 어째. 싫으면 다른 데 가든가. 에이,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10원만 깎아요. 10원. 10여 분을 실랑이 한 끝에 겨우 50원을 깎아냈습니다. 김 사장이 투덜거리며 돌아서자 옆 좌판 오씨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자린고비 박할매. 10원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나.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멸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10원을 아끼는 이유를요. 이 푼돈 한 입 한 입이 모여서 제 새끼 등에 갑옷이 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장사가 슬슬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서 저는 전대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매끈한 기계가 닿았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자 밀린 알림들이 쏟아졌습니다. 명동 빌딩 임대료 입금 3,500만 원, 배당금 입금 2,400만 원.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실룩거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기겁할 노릇이었죠. 생선 비린내 풍기는 늙은이가 억 단위 돈을 굴리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특히 제 새끼 민준이는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슬그머니 좌판을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김치 국물 튄 앞치마를 벗고 손톱 밑까지 솔로 빡빡 문질러 씻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익숙한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최민준 원장. 화면에 기사가 줄줄이 떴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신뢰받는 의료인, 각종 방송 출연까지요. 기사 속 민준이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2회 전 라면 박스에서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던 핏덩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민준이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모 도움 없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어요. 그래,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제가 해준 게 뭐 있나요? 생선 4장 긁어서 학비 대준 것밖에요. 재벌집 금수저들처럼 유학을 보내준 것도 백으로 대학에 넣어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황 변호사였어요. 이 양반은 제 자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사업 수완을 알아보고 도와주던 분이었죠. 사모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시장이지, 어디겠어요. 급한 건이 있어서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순대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황 변호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명품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강남 역삼동 쪽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지금 잡으시면 시세 차익만 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것보다 민준이 병원 자리, 그건 잘 있는 거 맞아요? 황 변호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병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새끼 병원 자리 말이에요. 건물주가 돈 떼먹고 도망간다든가, 재개발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 없는지 알아보라고요. 황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그 건물이 좀 복잡합니다. 기존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해서 채권자들한테 쫓기는 모양이에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막 개원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저는 순대국밥도 먹지 않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4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최민준입니다. 민준아, 나다. 엄마. 아, 네. 뭔 일이세요? 지금 진료 중이라서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라고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네, 뭔 일이세요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해서 네, 먹어요. 끊을게요. 바빠서 뚜뚜뚜. 통화 시간은 2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콧등이 시큰거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최상급 전복으로 담근 전복장, 직접 고른 보리굴비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포장을 하려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번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도 반찬을 보냈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택배로요. 그런데 며칠 뒤 민준이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제 반찬통을 봤습니다.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주워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씻어서 아직도 찬장에 넣어두고 있어요. 반찬 포장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주소를 적으려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버려지겠지요.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옆 좌판 김씨 할매가 시익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라이벌이었어요. 어이구, 막내야.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 제주도요? 갑자기 왜요?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 보내준다잖아. 비행기 1등석이래. 넌 아들이 뭐 해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 자랑이 입에 붙어서 기회만 되면 저를 긁어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입이 먼저 열렸어요. 우리 민준이는 강남에서 병원 원장이야.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오라고 난리라고. 말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저한테 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통을 배경으로 교복 입은 민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이게 민준이가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굳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엄마랑 찍기 싫다고요.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강남개원가 불황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성형외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병원은 괜찮은 걸까요? 이제 막 시작인데 망하면 어쩌죠?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4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폭설이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시장에 먼저 나와 좌판을 펴려는데 라면 박스 뭉치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다가가서 박스를 들춰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핏덩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작은 손이었어요.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손으로 제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친년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젖동량을 다녔거든요.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제 정신이냐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를 왜 키우냐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던 순간 저는 이미 엄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분유를 타고 비린내 나는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아이가 배탈이 나서 밤새 올 때면 병원비가 없어서 미역국만 끓여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시장통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라고, 버려진 애라고요. 민준이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미안해서요. 제가 더 잘났으면, 더 돈이 많았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싶어서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멸치 한 마리, 고등어 한 손을 팔아서 10원, 100원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이를 의대에 보냈습니다. 제 새끼가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하게 제일 높은 곳에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준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저를 안 보더라고요. 올려다보면 눈이 부셔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절이 쑤시는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비누로 손을 박박 문지를 겁니다. 혹시라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전화는 오지 않겠지만요. 그래도요. 혹시 모르니까요. 민준이 병원 개원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갈까 말까, 가면 또 차갑게 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초대를 받지 못했어도 애미가 자식 병원 개원하는데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원식 이틀 전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단골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시루떡 좀 해줘요. 최고급 찹쌀로요. 콩고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주고. 어머, 박 사장님.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무슨 잔칫집이라도 있어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을 차렸거든. 강남에. 개원식 선물로 가져가려고.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파는 늙은이 아들이 강남에 병원을 차렸다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래요, 내 새끼가 해냈어요. 내가 키운 새끼가요. 떡을 맡겨놓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큰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를 골랐어요. 15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해야 버는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지갑을 열었어요.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구석에 조명 냄새가 배어있는 보자기가 있었어요. 풀어보니 옥색 한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의대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입고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다리미를 꺼내 정성껏 주름을 폈습니다. 저고리 깃을 다리다가 문득 그날 생각이 났어요. 졸업식장에서 민준이가 제 손을 뿌리치던 장면이요. 다른 부모들은 꽃다발 들고 사진 찍느라 바빴는데 민준이는 저랑 사진 찍기 싫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요. 병원까지 차린 마당에 이제는 저를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개원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을 했습니다. 떼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문질렀어요. 비누를 3번이나 바꿔가며 씻었습니다. 그래도 코끝에서 희미하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옥색 저고리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루떡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대문을 나서다가 택시를 부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택시비면 민준이 병원 전기세라도 보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자꾸 발에 밟혀서 조심조심 걸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가 커다란 떡 상자를 들고 있으니 눈에 띄었겠지요.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 멀리 간판이 보였습니다. 최민준 성형외과. 금색 글씨가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게 내 아들 병원이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떡 상자를 고쳐들고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어요. 40년 넘게 시장 바닥을 누비며 걸었지만 이렇게 설레는 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어요. 저는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낡은 고무신이 대리석에 자국을 남길까 봐요. 그때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저는 잡상인이 아니라 떡 배달이세요? 배달은 뒷문으로 가셔야 해요. 여긴 환자분들 오시는 곳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최 원장님 어머니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명품 정장을 빼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희였어요. 세희의 눈이 저를 발견하는 순간 동공이 커졌습니다. 놀람 뒤에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세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세희가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쿵 닫히자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꼴로 찾아오세요? 세희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꼴이라니요. 새벽부터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이 꼴인 겁니까? 이 꼴이라니. 나 한복 입었잖아. 개원 축하하러 왔어. 한복이요? 아이고, 조명 냄새 안 나요? 그리고 그 비린내는 뭐예요? 생선 만지고 오셨어요? 세희가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3번이나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떡만 돌리고 갈게. 민준이 얼굴만 보면 되니까. 세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봐요? 밖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예인도 오고 재벌가 며느리도 오는데 시어머니가 시장 할머니면 저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애미가 아들 개원식에. 어머님, 세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상계단에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가 업둥이인 거 동네방네 소문낼 작정이세요? 주워온 자식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게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업둥이, 주워온 자식, 주제 파악.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아.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2년 전 파랗게 질린 핏덩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부터 수천 번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짜증이 역력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확 돌리더니 다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상자가 기울어졌어요.
세희가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셨죠? 민준 씨도 어머님 오시는 거 싫어해요. 제발 눈치 좀 채세요. 세희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비실이요? 비상계단에 잡상인이 들어왔어요. 내보내주세요. 몇 분 뒤 보안 요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희가 떡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상자가 넘어지면서 떡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콩고물이 시멘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면서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진 떡 한 조각을 주워왔거든요. 방앗간 아주머니가 정성껏 찐 떡이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 앞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거였어요. 나를 외면한 내 아들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색 저고리 깃이 젖어들었어요. 42년을 키웠습니다. 젖동량을 하고 미친년 소리를 들으며 키웠어요. 생선 내장을 긁어서 학비를 대고 밤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비상계단에서의 수모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떡 조각을 꺼냈습니다. 콩고물이 묻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랑 섞여서 짜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일어섰어요. 과일 바구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한복을 벗었습니다. 옥색 저고리를 개키다가 멈췄어요. 다시는 이 옷을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옷에 오늘의 수모가 베어버린 것 같았어요. 장롱 구석에 한복을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방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주워온 자식을 키운 게 죄입니까? 생선 장사한 게 죄입니까? 비린내가 나는 게 죄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마셨어요. 눈을 감으면 민준이가 고개를 돌리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짜증 섞인 표정. 꿈에서도 그 얼굴이 나타나서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42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박스에서 파랗게 질린 채 울던 핏덩이.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떨림. 내가 키우겠다고 다짐하던 그 순간.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돌아섰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을 수는 없었어요.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무엇보다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황 변호사, 나야. 민준이 병원 건물 말이야. 그거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황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인데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빠르면 두어 달 안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준이가 이제 막 깨어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 내가 살 수 있어? 황 변호사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이요? 그 건물이 시세만 해도 수십억인데요. 돈은 있어. 그거 걱정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단순히 돈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민준이가 저렇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잠입하기로요. 시장 후미진 골목에 있는 잡화점으로 갔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서 쓰는 남색 조끼, 낡은 벙거지 모자, 두꺼운 마스크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영락없는 청소 아줌마였습니다. 등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걸어보았어요. 시장에서 40년을 구른 제가 이 정도 연기를 못하겠습니까? 손톱 밑에 낀 때를 일부러 빼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등의 주름도 그대로 뒀어요. 어차피 청소하는 늙은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요. 세희도 민준이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옆에서 서성이는데 주차 관리인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바카스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날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 관리인의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단순해요. 바카스 한 병에 입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할머니, 폐지 주우러 오셨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혹시 버리는 박스 같은 거 있으면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근데 이 건물에 병원이 있다며요? 장사 잘 되나 봐요? 관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기요? 장사는 무슨... 사모님이 갑질이 장난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발렛 직원 뺨을 때렸다니까.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막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대요. 건물주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더라고. 곧 난리가 날 거야. 3개월이나 밀렸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 정보를 꼭꼭 새겼습니다. 관리인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청소 도구함에서 대걸레와 쓰레받기를 꺼냈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끌어올리고 벙거지 모자를 눌렀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이 있는 층에 내렸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번 쫓겨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잡상인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힐끗 저를 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관심을 거두고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청소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대기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원장님 실력은 진짜 좋은데 사모님이 문제야. 맞아. 돈을 너무 밝히니까 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 지난번에도 상담 중에 추가 시술비 얘기하다가 손님이 화내고 나갔다며. 저는 대걸레를 천천히 움직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세희 때문이었던 겁니다. 민준이 실력이 아니라요. 원장실 쪽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서 바닥을 닦는데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임대료는 내야 해. 건물주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친정 공장 막는 게 먼저라니까. 아버지가 급하시대. 그건 장인어른 사업인데 왜 우리 돈으로. 당신 엄마 냄새 난다고 쫓아냈지? 나도 돈 없으면 당신 쫓아낼 거야. 알아서 해. 쿵 하고 뭔가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된 내 새끼가 아내한테 쩔쩔매며 살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어요. 세희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투명인간 보듯 지나쳐갔어요. 청소하는 늙은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뒤 민준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흰 가운 속의 등이 유난히 좁아 보였어요. 저는 대걸레를 쥔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게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망가져가는 게 내 새끼였어요. 세희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챙겨 따라갔어요. 화장실 문 앞에 청소 중 팻말을 걸고 옆칸으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세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 이 건물주 빚쟁이라 곧 경매 넘어가. 우리가 민준이 명의로 대출 풀로 당겨서 헐값에 먹으면 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이? 걔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바보야. 업둥이 콤플렉스가 얼마나 심한데. 조금만 윽박지르면 꼼짝 못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인연이 내 새끼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공장? 그건 병원법인 자금에서 빼면 돼. 어차피 명의는 민준이니까 나중에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횡령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름으로 돈을 빼돌리고 나중에 죄까지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어요. 세희 친정이 부도 직전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민준이를 호구로 잡은 거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세희가 화장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 여자한테 잡혀서 업둥이 콤플렉스를 이용당해서 꼼짝 못하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황 변호사 차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도 제대로 못 맸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얼굴에 땀이 흥건했어요. 사모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전대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황 변호사 앞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내 새끼가 호구 잡혔어. 이 건물 사돈네가 아니라 내가 산다. 황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하시게요? 아드님이 알면 안 돼. 끝까지 비밀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무너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한테 차갑게 굴던 그 아이가 사실은 아내한테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겁니다. 현금 동원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등기 넘어오기 전까지 절대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황 변호사. 네, 사모님. 월세 3개월 밀린 거 내용 증명 확실히 챙겨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번거지 모자 아래로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시장에서 40년을 버틴 악바리의 눈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강세희. 그리고 기다려라, 내 아들아. 엄마가 다 바로 잡아줄 테니까. 남대문 시장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장사하면서 조금씩 사들인 창고였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을 켜자 칙칙한 불빛 아래로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5만 원권 묶음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괴가 반짝거렸어요. 멸치 내장 긁고 고등어 배 가르고 10원 한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배를 가르고 손이 얼어붙어도 냉수에 담그며 버틴 세월의 증거였어요. 저는 현금 다발을 하나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는 나지 않았습니다. 돈에는 냄새가 없었어요. 생선을 만진 손으로 벌었어도 돈 자체에는 비린내가 배지 않았습니다. 세희가 그렇게 역겨워하던 그 냄새가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황 변호사와 함께 기존 건물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허름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을 했습니다. 몸빼바지에 낡은 점퍼, 고무신까지요. 건물주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빼입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돈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도 보였어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가 건물을 사겠다고? 장난하러 왔어요? 황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려 하자 건물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세요. 장난치러 온 거 아니면 진짜 살 사람 데려오시든가.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익숙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빠진 사람들이요. 돈이 궁하면서도 허세는 부리고 상대를 깔보면서 자존심은 세우고요. 시장에서 40년을 버티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돈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종이 조각보다 가벼워지는 법이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요. 현금 박치기로 오늘 바로 계약합니다. 건물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연신 웃음을 지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입으로 사모님, 사모님 하며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역겨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었어요. 민준이가 일하는 그 건물이, 세희가 주인 행세를 하던 그 건물이 이제 제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된 뒤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에는 황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세희가 병원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황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병원 법인 카드 내역,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 송금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황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였어요. 실제 공사비는 8천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액 7천만 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리베이트입니다. 며느리분이 업체와 짜고 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긴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법인 카드 내역인데요. 황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카드 사용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 300만 원, 또 가방 450만 원, 호텔 스위트룸 숙박 200만 원.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병원 월세도 못 내면서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친정 오빠한테 5천만 원 송금 내역입니다. 도박 빚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희가 민준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명품을 사고 친정 빚까지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인 자금을 빼돌려 친정 공장을 살리려 했어요. 민준이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저 여자는 호텔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청소부 차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병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원장실 앞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민준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였어요. 잠이 든 건지 지쳐서 쓰러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삼각김밥 포장지도 보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원장이라는 아이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원장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아내한테 구박받으니까 차라리 병원에서 자는 게 나았던 겁니다. 저는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끓인 소고기 무국이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국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를 골라 푹 고았어요. 당직실 문 앞에 살짝 놓아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 입은 등이 축 처져 보였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밤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직실 앞에 놓아둔 보온병이 사라져 있었어요. 국을 먹었나 봅니다. 빈 보온병이 문 옆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뚜껑까지 닫아서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는구나. 엄마가 해준 국은 먹는구나. 그날 밤 저는 원장실 근처를 청소하다가 민준이와 세희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내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 같이 저녁 먹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내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 지금 내가 친구들이랑 모임 중이거든? 늦게 와. 아니, 그냥 병원에서 자. 집에 오면 시끄러워.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42살 먹은 어른을 집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이 병원에 와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배가 불룩 나오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양복 단추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야, 커피 가져와.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직원에게 반말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병원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움직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런 취급을 매번 당하는 모양이었어요. 사돈이 대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다리를 꼬았습니다. 환자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웃어댔습니다. 자기가 강남 성형외과 실소유주라고 떠벌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사돈이 민준이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까딱거렸어요. 걔 부르듯이요. 민준이가 다가가자 사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장, 이번 달 운영비 좀 더 뽑아. 공장 자금이 급해. 아버님, 지금 병원 사정도 안 좋은데. 뭐? 자네는 내가 아들처럼 걷어줬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근본 없는 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근본 없는 놈. 그 말이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를 꾹꾹 눌러 삼키는 게 보였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사돈이라는 작자의 뺨을 갈기고 싶었어요. 내 아들을 근본 없는 놈이라고?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을?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나서면 안 됐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개원식 날, 그날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날 밤 시장 좌판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민준이를 살리려면 민준이의 병원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야 했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술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을 태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세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민준이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도착한 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세 글자, 박막래.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이요. 등기가 완전히 넘어온 날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박막래라는 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이제 저는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민준이가 일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요. 40년 넘게 생선배를 갈라서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샀으니 이제 세이와 사돈을 쫓아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도 다 모았고 법적 근거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달라졌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 어릴 적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하고 달려들던 아이. 시장에서 같이 어묵 먹으며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민준이를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개원식에 엄마가 가도 되겠느냐고요. 그 대답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최민준입니다.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아니, 그게 엄마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얼굴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뭔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30분만 시간 낼게요. 병원 근처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고작 30분이었어요. 42년을 키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이라니. 가슴이 쓰렸지만 그래도 만나주겠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식당에서는 민준이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국밥집이라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 민준이가 중학생 때 시험 끝나면 둘이서 국밥 먹으러 다니곤 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소머리 국밥, 순대국밥, 내장탕. 민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다대기와 청양고추를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준이가 매운 걸 좋아했거든요. 국밥에 다대기 듬뿍 넣고 후후 불며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니, 너무 무거운가?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것도 어색했어요. 12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을 빼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어요. 국밥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 기름때가 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여기에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의자에 앉기 전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리를 닦았습니다. 의자 등받이까지 쓱쓱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컵라면 먹던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뭐 드실래요? 엄마가 살게. 안 먹어요. 시간 없어서. 민준이가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이미 주문해둔 소머리 국밥 2그릇이 나오자 민준이 앞에 하나를 밀어줬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병원에서 제대로 못 먹지? 민준이가 국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뭔가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할 말이나 하세요. 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준아, 혹시 병원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니? 민준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엄마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서.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뭘 도와요? 생선판 돈 몇 푼으로 강남 월세 낼 수 있어요? 제발 현실 좀 파악하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요. 그래, 엄마가 돈은 없지. 근데 민준아, 개원식 있잖아. 거기 엄마가 가도 되겠니? 애미가 아들 개원식에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오지 말라고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짜증과 답답함, 그리고 뭔가 절박한 게 섞여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사람들한테 엄마를 뭐라고 소개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요? 아니면 저 주워다 키운 보육사요? 주워다 키운 보육사.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엄마가 거기 있으면 저 창피해서 죽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눈치 좀 채세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냥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죽은 듯이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어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비상금이에요. 이거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권 몇 장과 만 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반으로 접힌 것도 있었어요. 세어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고작 30만 원. 강남의 유명 원장이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이만큼의 돈도 없었던 거예요. 세희한테 경제권을 다 빼앗기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점심값 아끼고 택시 안 타고 그렇게 모은 돈일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42년을 키웠는데 30만 원 던지며 사라지라니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어요. 저 가볼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민준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식당 안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식어가는 국밥 2그릇과 구겨진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아드님이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정장이 멋지시던데. 좋으시겠어요.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이에요. 아주 남. 주인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밥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30만 원. 이건 민준이가 엄마한테 매긴 값이었습니다. 42년 키운 값이 30만 원이었어요.
국밥집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기만 했어요.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미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42년 동안 품었던 모정이 방금 민준이가 던진 30만 원의 값이 매겨졌어요.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버티며 갈고 닦은 눈빛이었어요.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변호사, 나야. 개원식 날 판을 키워. 기자들도 부르고 장부도 다 준비해. 전화기 너머로 황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정말 하시게요? 아드님이. 아들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은 월세 3개월 밀린 세입자 최 원장일 뿐이야. 봐주기 없어. 철저하게 준비해. 전화를 끊고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최민준 성형외과 간판이 보였어요. 금색 글씨가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30만 원. 이건 민준이가 엄마한테 매긴 값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개원식 날 그 화려한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주마. 내가 그렇게 창피해하던 생선 장수 엄마가 내가 서 있는 그 바닥을 샀다는 걸 보여주마. 기다려라, 최민준. 내가 엄마를 버렸으니 이제 엄마도 너를 세입자로 대하겠다. 개원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국밥집에서 30만 원을 던지며 사라지라던 그 얼굴이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75해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하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 수백억 자산가로서 서야 했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맞춘 옷이 걸려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소개해준 고급 맞춤 매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수수한 회색 정장이었지만 원단이 달랐어요. 만져보면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점원이 살짝 웃으며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평생 옷 한 벌에 5만 원도 안 쓴 제가 50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그 돈이면 시장에서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시장통 할머니가 아니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막내, 오늘은 생선 장수가 아니야. 회장님이야. 알겠지? 황 변호사가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차 안에서 황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기자들도 섭외했고 경찰도 대기시켜놨어요. 횡령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장부, 사돈의 부도 서류, 법인카드 남용 내역이 빼곡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쓸 겁니다. 황 변호사가 태블릿 하나를 건넸어요. 화면에 실시간으로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분 휴대폰 문자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오늘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축하 화환, 개원 축하 화환, 번창하세요 화환. 온갖 화려한 꽃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명품 옷을 걸친 여자들,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 다들 부자처럼 보였어요. 여자들은 서로의 가방과 옷을 훑어보며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남자들은 악수를 하며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저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가 저를 창피해했던 겁니다. 생선 냄새 나는 엄마가 오면 체면이 깎인다고요.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미리 제 이름을 초청 명단에 올려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저들이 어떻게 노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은 시간이었어요. 황 변호사가 행사장 안에서 찍어보낸 영상이 태블릿에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물쓰듯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월세도 못 내면서 이런 행사를 벌이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세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올렸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돈이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배를 내밀고 으스대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흰 가운 위에 정장을 걸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도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였어요. 세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은 저희 친정아버님의 헌신적인 지원과 제 내조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남편은 수술만 잘하면 되고 경영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부도 직전이고 내조는커녕 병원 돈을 빼돌리고 있으면서요. 경영을 책임진다고요? 월세 3개월을 밀린 게 경영입니까? 사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배를 내밀고 우쭐대며 말했어요. 사위는 내가 아들처럼 키웠지. 근본 없는 놈 걷어줬더니 이렇게 보온을 하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장인한테 효도해야지. 그렇지?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헛기침 소리가 났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영감 회사 부도 났다던데. 맞아.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닌다고 들었어. 사위 병원에 빨대 꽂으려고 저러는 거 다 알지 뭐. 불쌍한 건 저 원장이야. 완전 호구 잡혔네. 업둥이라 갈 데도 없고. 저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돈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민준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요. 구경거리일 뿐이니까요. 민준이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장인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42살 먹은 의사가 장인 앞에서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업둥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콤플렉스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저런 인간들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그때 태블릿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세희의 문자였어요. 황 변호사가 심어둔 프로그램 덕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행사 끝나면 법인 계좌에서 2억 빼서 보내줄게. 아버지 공장 자금으로 써. 민준이? 걔는 바보라 모를 거야. 숫자에 약하거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끝까지 민준이를 호구로 부려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개원식을 핑계로 2억을 빼돌리다니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웃음이 났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봐라.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경호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초청장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요. 박 회장님 오셨습니다. 명단 확인해 보세요.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맨 뒤 구석, 어둠 속에 섰어요. 아직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나이든 여자가 구석에 서 있으니 눈에 띌 리가 없었죠. 하객들은 앞쪽 단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상에서는 케이크 커팅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세희가 섰어요. 민준이 옆에 서서 억지로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웃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세희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요.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다 밝혀줄 겁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샴페인 잔을 들어주세요. 하객들이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받았어요. 황금빛 거품이 잔 속에서 보글거렸습니다. 모두들 단상을 향해 잔을 들었어요. 저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였어요.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이야. 3초 뒤 행사장 조명이 팍 하고 나갔습니다. 음악도 뚝 끊겼어요.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정전이야? 무슨 일이지? 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렸습니다. 관리실 뭐해? 내 행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불 켜. 그때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 환하게 빛났어요.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공지.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행사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스크린 빛에 비쳤어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시장 상인의 미소였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개원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글씨가 어둠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행사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채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삼킨 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세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쳐? 관리실 당장 저거 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은 이미 황 변호사한테 지시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떠올랐어요. 새 건물주 박막래 회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막래?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람들이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명이 다시 켜지면서 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75살 노인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행사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요.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왜 여기서 나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저는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단련된 배짱이었어요. 새벽 경매장에서 도매상들과 싸우고 진상 손님들 상대하며 길러진 담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 박막래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사돈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생선 파는 할망구가 무슨 건물주야? 헛소리 작작하고 나가. 저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박막래 회장님이십니다. 2, 3주 전에 정식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류를 빼앗았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세희 씨, 월세 3개월 밀린 거 알고 계시죠? 내용 증명도 받으셨고요.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달콤하게 바꿨어요. 아이고, 어머님.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민준이 체면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일은 집에서 얘기해요. 네, 어머님이라니. 저를 쫓아낼 때는 업둥이 엄마라고 비린내 난다고 하더니요.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어요. 집안일? 아니, 이건 범죄 얘기야.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인테리어, 리베이트 서류, 친정 송금 기록이 차례로 나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게 뭐야? 횡령 아니야? 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강세희 씨가 병원법인 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서 7천만 원을 챙겼고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어요. 가방만 12개, 총 3천만 원어치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스크린에 카드 명세서가 떴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금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도박 빚이었대요. 병원 환자들 치료비로 받은 돈이 도박 빚 갚는 데 쓰인 겁니다. 행 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세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떨었어요. 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날조야. 증거도 없이 사람 망신을 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요? 더 있어요. 스크린에 세희의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1시간 전에 보낸 그 문자였어요. 오빠, 오늘 행사 끝나면 법인 계좌에서 2억 빼서 보내줄게. 민준이? 걔는 바보라 모를 거야.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세희에게 쏠렸어요. 세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야. 어떻게 내 문자를... 그때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제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강세희 씨, 강태웅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세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나 안 가. 사돈이 경찰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저항하시면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생선 장수 주제에 감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안 두시든지요. 감옥에서 하세요. 경찰이 세희와 사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희가 발버둥 치며 끌려갔어요. 명품 드레스가 구겨지고 높이 올린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까맣게 됐어요. 이 손. 당신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 세희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묵묵히 그녀를 끌고 갔어요. 조금 전까지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여자가 범죄자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사돈도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두고 봐. 인연이 생선 장수 주제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동안 온갖 인간들을 상대해 왔어요. 저런 협박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만 안 두시든지요. 감옥에서 하세요. 행사장 문이 닫혔습니다. 세희와 사돈이 사라졌어요. 행사장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어요. 굳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이 축 처져 보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방금 아내가 경찰에 끌려가고 장인이 연행되는 걸 본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 손에요. 저는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앞에 마주 섰습니다. 코앞이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2년 전 그 새벽 라면 박스에서 울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내 품에서 젖을 먹던 아이, 엄마 손잡고 시장 다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안아주면 민준이는 절대 안 변해요. 바닥을 쳐야 사람이 변하는 법이거든요. 최 원장님,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월세 3개월 밀린 거 일주일 안에 정산해 주세요. 아니면 강제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돌아서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이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황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방금 제 손으로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렸거든요. 아내를 경찰에 넘기고 장인을 감옥에 보냈어요. 아들 앞에서 차갑게 최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는 말 대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4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어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민준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세희와 사돈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민준이가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황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됐어.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하늘이 피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워도 돼. 원망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해. 내가 일어서면 그때 엄마가 다시 갈게.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거기 있는 모양이었어요.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생선 배를 가르고 손님을 맞고 흥정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요. 시장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 손으로 아들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황 변호사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세희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세희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사돈은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강남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고요. 어디로 갔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드님 소식 알아냈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 허름한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하고 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영등포라니. 화려한 성형외과가 아니라 동네 의원이라니. 어떤 의원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는 곳이래요. 진료비도 거의 안 받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봐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변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민준 의원. 금색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흰색 글씨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연락도 않고 버텨왔는데 막상 만나려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잘 지냈느냐고 해야 할까요? 창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강남병원의 화려한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민준이가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나왔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위어 있었어요. 볼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할머니, 약 꼭 챙겨 드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오시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남에서 들었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밤마다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그 목소리요. 할머니가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데 원장님 덕에 살았어요. 아들보다 낫다니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남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거든요. 손님들 앞에서 영업용 웃음만 짓던 아이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내고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최 원장님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어요. 강남병원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헌 의자, 먼지 쌓인 약장.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청소한 게 느껴졌어요.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준이가 의대 입학했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2살 먹은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30만 원 던지고 사라지라고 하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업둥이 콤플렉스에 눈이 멀어서 정작 저를 키워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어깨를 잡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였습니다. 됐어. 그만 일어나. 강남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겠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머니였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어머니를 제가 버렸어요. 42년 동안 고생하신 어머니를요. 민준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러지 마. 민준이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마를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강남에서 관리받던 매끈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 손잡고 직접 청소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굳은 살도 박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돈 많은 사람들 얼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제게 그랬듯이 평생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윈 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바보야. 엄마가 원한 게 그거야.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민준이가 제 등을 껴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의원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가 저희를 보고 조용히 다시 닫았어요. 한참 뒤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창피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생선 장수인 거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시장에서 평생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의대 보내시고 병원 차려주시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민준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야윈 볼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손에서 비린내 나도?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제 손을 가져다가 코에 대고 킁킁거렸어요. 나요. 그 냄새가 그리웠어요. 그게 어머니 냄새잖아요. 저 키우느라 평생 맡았던 냄새잖아요. 이 냄새가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시던 어머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6개월 전 그날처럼 붉은 노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시장 가는 길에 손 꼭 잡고 따라오던 그때처럼요. 어머니,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뭘로 사게? 돈도 없으면서. 민준이가 피식 웃었어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국밥이요. 소머리 국밥.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국밥집에서 한 숟가락도 못 드셨잖아요. 저번 그 국밥집 30만 원 던지고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많이 먹을 거야.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놀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났어요. 평생 저를 따라다니던 그 냄새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 냄새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냄새가 결국 아들을 다시 데려왔으니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시장에도 갈게요. 어머니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자주 갈게. 내 의원에. 청소도 해주고 환자분들한테 국도 끓여줄게. 어머니 소고기 무국이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그거.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42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요. 비린내 나는 손과 거칠어진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